집이 투자재다.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값은 우상향이다, 이 그래프.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핵심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집값이 바닥이고 그럴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2024년의 부동산 시장 교수님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되지만은 네. 저는 제자리 건음 아니면은 좀 더 빠질 것이다. 예, 제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니까요. 뭐 초기에는 금리하고 대출 금액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금리 제가 앞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면 장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텐데요.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아, 예, 그리고 대출 정부에서 일부 청년분들한테는 조금 풀어주죠. 여러 가지 혜택을 네. 주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스트레스 DSR 같은 것 뭐 그런 제도 만들어내면서 네.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집값은 제자리 걸음 아니면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통계청에서 앞서 선행지수라는 건 앞으로 아. 경기를 예상해서 만든 지표고요.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거는 현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년과 산업활동 동향 발표할 때 선행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 이걸 발표하는데요. 현재 경기를 판단할 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만 보시면 돼요. 이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 어허. 이게 떨어지면 현재 경기가 나쁘다. 예, 그런데 그게 2020년 10월을 정점으로요. 지금 계속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예. 있군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락하면은 평균 한 18개월 정도 하락했습니다. 1972년부터 우리가 11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근데 그 경기 사이클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예요. 근데 11번 사이클에서 평균 18개월 정도 한 번 꺾이면은 18개월 정도 나빠졌다는 겁니다. 네. 2020년 10월이니까요. 작년 10월까지 1년 나빠졌죠. 예, 그리고 뭐 이제 18개월이니까 네. 그렇게 많이는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럼요. 예. 그래도 조금.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네. 집값이 좀 오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집값이 아직도 높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평가할 때 PIR이라고 그러죠.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다음에 PRR이라고 그러는데요.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거로 집값 제가 평가해 보면요. 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은 아직도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네.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 예. 아무래도 올해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분들도 계실 거고, 뭐 1주택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데이터만 봐도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이 수치를 봤을 때 제자리 걸음이거나 예. 조금 더 빠질 확률이 예, 좀 그렇습니다. 높다라는 걸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좀 변수가 총선이 이제 3개월도 채 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뭘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걸까요, 교수님? 정부는 연착륙을 원하죠. 연착. 사실 그 집값이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런데 여기도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막겠다. 그게 좀 연착륙을 원하죠. 예,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재작년 같은 데는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네. 그다음에 자산가격,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걸 그 금융 불균형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럼 금융 불균형이 왜 왔느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0.5%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집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그거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리 0.5%, 3.5%까지 올리고 네. 우리 강의 통화 증가율이 한때 13%까지 갔다가 최근에 2%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 긴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진 거죠. 네.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집값이 더 급락해 버리면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정부가 바라는 것은 연착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착륙을 목표로 펼칠 정책들은 예상되는 것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은 네. 뭐 좀 돈을 조금 더 규제를 안 해주고, 예, 그리고 뭐 세금 좀 감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동안 그 2주택자에도 많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네. 예, 그것도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예, 그런 것들이 그 정책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자산 가격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오를 때는 펀더멘털을 항상 가대평가하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합니다. 네. 예, 특히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데요.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는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대해서 40%나 가대평가됐어요. 와. 예, 그때 코스피 3,300 갔을 때 제가 2,200 이야기해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제가 2011년 10년 무렵이었는데요. 여의도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에서 전세 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깡통 전세를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그 아파트가 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 그런 걱정을 한 때도 있었거든요. 야, 그렇군요. 그래도 그게 강남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서울에서도 좀 핵심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데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 그런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집값이 바닥이고, 네. 예, 그럴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이 어쨌든 올 조만간은 아닐 수도 아니구나. 있지만. 하지만 다가올 시장의 흐름은 예, 좀 그런 분위기가. 그런 사이클이 한번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혹은 1주택자지만 내가 조금 더 나는 좋은 어떤 내 목적 있는 예. 지역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뭐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집 살려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슈가 됐던 게 바로 PF 이슈였죠. 예. 태형건설까지 이제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건설이 과거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80년대 말 90년에 우리가 그 주택 200만 우리 정부가 네. 예, 그때 건설 투자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였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13%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태형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예, 집값 상승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건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부동산 경기, 집값 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네. 건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이고 부동산 하락 요인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개인들이 느꼈을 때 막 더 큰 이슈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극단적인 위기는 안 오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1주택자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집값이 지금 상승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통계를 보면요. 집값이 오르다가 한 번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제자리 걸음을 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을 지금 무주택자더라도 뭐 그렇게 서둘러서 사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집이 투자재다.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네. 일본이 85년에서 90년까지 집값이 엄청 올랐고 90년대 금리 오르고 그 다음에 35세, 55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급락했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때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재로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우리도 큰 전환을 보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그랬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은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2%고 2030년 가면 1%, 그 이후로 가면 0%로 떨어질 거거든요. 소득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가구 수는 서울 경우는 2029년이 통계청 추계입니다만 정점이에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1주택자가 투자를 위해서 집을 구입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단지 저성장은 차별하거든요. 우리 경제가 잠재성이 10%, 97년 애한위기를 겪으면 5%로 떨어졌고 지금 1% 후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제 규모가
9%, 10% 성장할 때는요, 빨리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면서 이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이 퇴출될 수밖에 없죠. 저성장은 차별화입니다. 기업도 가게도 앞으로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은 오르겠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집값 결정한 요인 보니까 가계 부채,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세 은퇴 이 힘은 더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떠받쳤던 힘이 소득 증가하고 가구수 증가인데 이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집을 그 투자재로 사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앞으로 그 차별화가 심화되니까 1주택 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좋은 데로 사실 옮기는 거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죠. 두 채, 세 채에서 어떤 투자의 수단보다는 오히려 사는 곳인데 그렇죠. 좀 더 세 가지 그렇죠. 교통, 교육, 뭐 환경 그런 집들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차별하니까. 차별화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는 괜찮은데요. 제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어디 주변에 가가지고 이 집값이 현재 좀 떨어졌다고 사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집 사는 거는 그거는 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여러 요인들로 봤을 때 결과는 이런데 굳이 그쪽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교수님 우리 이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불문율이 있잖아요. 집값은 우상향이다 이 그래프. 그럼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값을 떠받든 소득 증가 속도 거의 둔화되고 그다음에 가구수마저 서울은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돼가지고 일부 집값은 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자산가의 물가만큼은 올라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물가보다 덜 오를 거라는 겁니다. 실질 집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실질 가격. 그렇군요. 이젠 정말 투자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집값이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 시작될 어떤 시그널 이런 걸 저희가 어떤 걸로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심리지수 같은 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지수요? 한국의 그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할 때요. 뭐 주택가격 전망지수라고 나오거든요. 12개월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심리지수 좀 보시고요. 그게 최근에 잠깐 100으로 갔다가 또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국민은행 이런 데 보면은 50대 선도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선다는 50대 지역을 해가지고 선도 가격, 선도 지수라고 그렇게 지수를 작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수, 뭐 매도 우위 지수 이런 거를 계속 매월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뭐 참조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그 지역에 언제든지 저는 급매물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좀 거래가 안 되니까 또 돈이 필요하신 분은 급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매거 연결해 가면서 급매물이 나오면은 뭐 이런 거는 저는 사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손품만 팔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급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세우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소비자 심리 지수나 50대 선도 지수 이런 것들로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이 시장에 오래 계시면서 금융 쪽에서는 또 전문가로 또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또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산을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월급쟁이 투자자분들 또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오렌 버핏이라는 분을 보니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돈을 벌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성과가 났지만은 뭐 65세 이상 이후에 돈이 급소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 66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희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 지금 작년부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아까 잠재 성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30년 가면 우리 잠재 성장이 1%일 거예요. 그러면 2030년 가면 금리가 다시 1 내지 2% 그 사이로 떨어질 겁니다. 은행 예금 가지고는 우리 노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을 공부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은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는. 예. 금융 공부는 필수다. 예, 금융 공부는 필수고 거기서 이제 주식 채권 비중, 뭐 현금 비중 이거는 경기 사이클 봐면서 조정을 해가야 되죠. 네. 예, 그리고 아주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가 지수 계속 올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이 5.8%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 상승률은 6.9%였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보다도 1%포인트는 주가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근데 우리 명목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지금 4% 안팎인데요. 그러면 매년 코스피는 5% 정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코스피가 50% 오르는데요. 어떤 업종은 떨어지고 어떤 업종은 오르겠죠. 근데 거기서 공부하시면요. 좋은 업종 고르면 훨씬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석사 마치고 저 증권회사 들어갔는데요. 예,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번에 어떤 데 강의를 갔더니 뭐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당신 인생의 가장 큰 투자, 가장 잘한 투자는 뭐였습니까?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가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 했던 게 가장 큰 인생의 투자였습니다. 네, 제가 박사학위를 했더니 학교 와서 강의할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 군데서 강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요. 우리가 임금 상승률도 많이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질 거예요. 네.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라는 게 직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직을 떠나가지고 하나 업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가장 성공적인 잘한 투자가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네. 박사학위를 해놓으니까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 하나 업을 가져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걱정하고 위협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인구 감소 뭐 사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는 거의 온 국민이 다 알 지경인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근에 우리 학교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야, 더 낮아졌네요. 네, 심각한 일입니다. 네. 2.1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심각하면은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그다음에 작년 말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한국의 인구 앞으로 전망치를 보니까 마치 흑사병 때하고 유사하다. 네. 그때 인구의 한 30%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은 사람들이 줄어드니까요. 소비가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생산할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장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2030년 가면 1%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가면 0%대 진입합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인구 문제거든요. 네. 인구가 감소하니까 생산 능력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비 능력도 떨어지면서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갔는데요. 네. 조선업 3년, 5년 수주 다 받아놨대요. 네. 그런데 이제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를 내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선업계에 있는 어떤 분이 울산으로 안 오고 평택으로 간대요.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일이 조선업 일보다 더 쉽고 임금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참 걱정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에 우리 정부하고 조선업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베트남 사람들 1200명을 수입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수입할 수밖에 없죠.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필리핀 일부 분들 모셔다가 우리 가정부 네. 일을 좀 하게끔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그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저성장은 차별하다 이 얘기가 또 한 번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인구 감소를 급격하게 또 시기를 앞당긴 게 집값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맞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큰 요인이라고 보시죠, 교수님께서. 집값 너무 높죠. 네.
PIR이라고 그러는데 집값이 그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네. 이게 이제 추계하는 데서 좀 더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10배,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13배, 15배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도 안 쓰고 10년, 15년을 돈을 벌어야지 집을 하나 살 수 있다. 이거는 집값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좀 절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집값 너무 높아요. 예, 그런데 참 좀 아쉬운 거는 네. 뭐 30, 40대가 집이 없으니까 집을 많이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 30, 40대가 저 같은 50대, 60대한테 집을 비싸게 산 거예요. 50대, 60대 부를 늘려준 겁니다. 예, 자기들은 은행에서, 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은 50대, 60대는 떨어지더라도 싸게 샀으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30, 40대가 집값이 만약 떨어진다면 타격이 크죠. 예, 타격이 크죠. 네. 통계청 추계를 아까도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서울의 가구 수가 2029년에 정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네. 그런 공포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가구 수가 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위험 신호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민국의 2029년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네. 예,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집값을 그동안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떠받쳤던 게 가구 수 증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증가였는데요. 네. 이 두 가지 힘마저 약화되면요, 뭐 집값이 장기적으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 그 인구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 그 시청에서 네. 뭐 저한테 그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의 대상이 1인 가구였었어요. 네. 저는 우리 1인 가구가 거의 43%나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비율이 43%인가요? 그렇게 결혼하고 많은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네. 예, 그분들 대상으로 강의라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그것도 한 46%, 49% 정도를 정점으로 보더라고요. 예, 사실 그것도 거의 정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 전반적으로 그 집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소비해줄 수요가 예. 없으니까요. 예.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구수까지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이 가구수가 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너무 참 위협 요인인데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정책은 집값 뭐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자산가격이라는 것은 네.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가대평가가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한다. 네.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정부가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나 하겠죠. 네. 예,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거는 네. 뭐 사실이다. 예,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농촌 같은데 네. 일부 그 지방도시 같은 데는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 빈집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저성장은 차별하다. 음. 오르는 지역은 오를 것이다. 그래서 2022년 보니까요,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83조 원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그 중산층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소수의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은 뭐 삼박자가 뭐 교육, 환경, 교통 네, 뭐 이런 게 최대한 잘 어울리는 데서 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더 그런 좋은 것들은 곳으로. 예, 네. 계속 그 차별화 될 겁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마디로 감성은 차별하다. 차별화. 예, 네, 예. 차별화에 예. 우리가 조금 더 오해를 버리고 네, 예. 진실은 차별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구 감소가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 월급쟁이 분들께 또 새해를 맞아서 교수님 또 조언 한번 남겨주시죠. 예, 제가 앞서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네. 우리가 금융을 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방송도 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 그리고 우선은 거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근로소득을 얻어야 되고요. 음. 근데 근로소득 가지고는 우리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 못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융을 꼭 공부하셔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금융에서도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저는 꼭 채권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채 말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이런 거는 만기되면은 원금 주거든요. 이자 줍니다. 네. 원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을 사고 채권 투자를 한다면요.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채권 가격 변동은 크지 않으니까 네.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채권도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나요. 저는 그 30년짜리 국채 ETF를 투자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 5개월쯤 됐나요? 수익률이 28%나 됩니다. 채권이 또 28%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 어쨌든 사이클 안에 만기가 들어오면 또 역시나 이 수익률이 올라갈 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꼭 그 채권은 그 소액이라도 꼭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공부 이를 네.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도 병행을 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가 네.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신간이자 또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잘 담은 책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한국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책을 보면서 또 우리 교수님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복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김현기 경제스쿨로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30년 전 버블 경제 때만큼 상승세를 쭉쭉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주식시장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네. 네, 박스권인데요. 뭐 작년에 코스피 평균이 한 2,497 정도 됐어요. 저는 뭐 올해 코스피 평균 한 2,550 안팎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인데 네. 뭐 박스권 하단은 2,400일 정도일 것이다. 물론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상단은 한 2,700일 것이다. 이런 박스권에서는 사실 주가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별 변동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예. 공부가 필요하고 종목별로 변수가 좀 많을 것 예.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뭐 산업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한국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업연구원, 정부 관련 연구원인데요. 네네. 거기서 산업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뭐 산업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올해 좋은 산업이 반도체하고 조선업이에요. 다들 반도체.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보니까 2018년에 반도체가 수출 비중이 한 21%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그 15%까지 떨어졌거든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죠. 우리 반도체 수출 중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작년 뭐 재작년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 통계 보니까요. 우리 그 간세청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중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조선. 이거는 뭐 월별로 큰 배가 한 번 나갈 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은 있지만은 네. 그런데 1월 10일까지 보니까 우리가 130%나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월 그 첫 10일간 수출 보니까 올해 반도체 조선업이 경기가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10일까지 통계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종목을 보실 때도 이 제조업 분야 특히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금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 고민하는 매수는 말씀해 주신 반도체나 조선 좀 섹터로 좀 보면 될까요? 예.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반도체 업종 주가가 70%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작년에는 네, 굉장히 그거는 올해 이익 증가를 작년 주가가 다 반영해버린 거야. 그러면 올해 반도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이익이 증가해야 되죠. 과연 내년까지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들 자료들을 쭉 보는데요. 작년보다 올해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내년 이익 증가는 올해보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요. 그렇다는 것은 올해는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그 70% 이상이라는 건 놀라운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되면은 지금까지는 수주가 좋았는데 또 해운사들이 수주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주 산업들이거든요. 수주를 받아놨고 배를 만드는데 계약을 해놨는데, 근데 그 사이 뭐 임금이 올라버리든지, 그래서 철강 가격, 이런 소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그 울산 같은 데 가서 담당자들 만나보면 현장 분위기도 보시면. 현장 분위기 네.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JP 모간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그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이게 주요 테마였고요. 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사실 저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 20% 정도가 매일 하루에 그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너무 살쪄가지고 살 빼려고 비만 치료제가 이번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우. 그리고 우리가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의미에서 금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 팽배하면서 올해는 그 헬스케어 관련주 조금 더 적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업종 이런 종목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는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즘에 또 잔뜩 뜨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주가 확실히 아무래도 뜨고 있다라는 게 또 지표로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넘게 투입을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20%나 올랐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우량주 또는 반도체 부품주 등의 중소형주 더 오를 확률이 있는 건 좀 어느 쪽일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그 일부 소재 관련 이것들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H 뭐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런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 좋기는 좋지만은 단지 기대 수익률은 SK하이닉스고 반도체 소재 장비 다 좀 같이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우량주나 중소형주 모두 다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걸 조금 내려놓으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테마주에 지쳐서 아예 주식시장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희망적으로 느끼고 또 돌아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올해 또 주식시장 그래도 상승할 것이라고 또 희망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그 2차 전지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지금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켜본 거는 모든 사람이 좋고 언론에서 좋다고 나올 때는 우리가 나쁘다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새처럼 나쁜 이야기만 나오고 주식시장 떠나야 된다. 이런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중국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홍콩 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홍콩 H지수를 기본으로 하는 거 ELS 팔아 지금 굉장히 좀 고객들도 손실 보고 은행들도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거꾸로 살 때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거는 명목 GDP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적정 주가 지금 코스피가 3,000이 좀 넘게 나와요. 근데 2,440이니까 많이 저평가됐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을 M2 강의 통화로 해보더라도 2005년 평균이 58% 정도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MT 58%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통화가 11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요. 52%예요. 과거 평균보다 10%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나 유동성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10%, 15%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멀리 내다보고 주식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가 2, 4월 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상보다 조정이 한 달 더 빨리 왔습니다. 아마 4월까지는 큰 상승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스권 거의 하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6월, 7월 가면은 또 상당폭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스권이다. 상단은 2,7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7, 8월 가면은 그 수준까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계속 좀 나눠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사실 교수님께서
시대에 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공부해야겠다는 이런 투지를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조언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 진짜 어떤 부분을 좀 잘 공부하면 좋을까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거는 만나는 거 부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금융회사 다닐 때 정말 뭐 수천억, 어떤 사람은 뭐 몇 조 가지고 있는 이런 분도 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는 거였었어요. 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기업도 성장시킬 수 있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통계청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하나 정도만 알자. 네. 이런 책을 보면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미시적으로 거시경제 기초 개념 정도는 좀 아시고요. 맞아요. 최소한 그 선행지수 흐름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식을 알고 있어. 뭐 유식함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 개념 정도는 내가 탑재를 하고 이런 교수님의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본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김영익의 경제스쿨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왕성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고 계신데 이런 인사이트들을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나눠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또 정보들을 또 항상 나눠주시는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예요. 로버트 실러 엘드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금융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누고 살자. 근데 사실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작년 11월까지 우리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흑자가 296억 달러고요. 그다음 상품 수지 흑자가 256억 달러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무역보다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융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도 금융으로 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배웠던 실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한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뭐 계속 그 유튜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시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작년 한 해 동안요. 가계부채 규모를 보니까 무려 10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닌데 올해 새해 경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경제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한 1.4%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뭐 저는 한 2.1%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2%를 약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는데요. 소비 투자는 별로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수출이 증가하면서 2% 좀 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만 본다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가계부채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1997년에 그 외환위기 갔을 때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가 약간 넘어섰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렸었으니까 원금 내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 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당장 위기는 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막 호도에서 이걸 이렇게 위협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사실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부실해진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부실해지면 사실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지 그리고 언제를 가장 조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경제가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단기 사이클적인 요인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근데 단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우리 잠재 성장 능력이 하락한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부채여서 성장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죠. 네. 예, 그 가운데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고요. 중국 같은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기업 부채가 그때보다 더 높고요. 네. 가계부채 50%에서 100% 넘게 증가했고,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도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과거처럼 소비할 수도 없고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투자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게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금리 상황 좀 내려갈까요, 교수님? 예, 저는 내려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준금리는 3.5%에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시장금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시장금리 하면 10년 국고채 수익률, 네. 3년 국고채 수익률. 예를 들어서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2022년 10월에 4.6%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예, 그런데 중간에 잠깐 올라갔지만은 현재 뭐 3.2%, 3.3% 지금 좀 올라가죠. 3.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미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낮아지도 이걸 이제 반영한다는 거죠. 네,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지난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나오고 나서 하는 총재가 기자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통위원들 모두 앞으로 3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다. 총재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6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시장은 금리를 인하를 미리서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시장하고 한국은행 금통위원들하고 이게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누가 똑똑하느냐? 저는 시장이 똑똑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 보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 인하했고요. 네. 이걸 분석해 보더라도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설명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낮아지고는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물가 상승률이 2%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유지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소비가 위축되니까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으면서 네. 유가가 급등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아마 물가 상승률이 올 상반기에는 2% 중반, 하반기에는 2%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저는 빠르면 4월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의 문제지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시장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원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따라갈 수밖에 없을 부분이다. 교수님 신간인 한국경제 긴급 진단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155페이지에 보면 희망적인 요소가 분명히 또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선행지수입니다. 네.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늘 선행지수를 보는데요. 이 선행지수는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게 2021년 OECD 거는 5월, 그 다음에 통계청 거는 6월에 정점을 쳤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인데요. 근데 선행지수 떨어지고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작년 2월에 저점을 쳤고요. 네. 통계청 거는 작년 4월에 저점을 쳤어요. 이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소비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수출이 증가하면서 선행지수가 먼저 증가하고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 증가율이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최근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서 미리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요소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직장인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월급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직장인이 열심히 월급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월급쟁이는 올 한 해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면 안정적이지만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젊은 분이라면 저는 주식 투자 지금 많이 권유하고 싶고요. 주식으로, 네. 그다음에 뭐 50대, 60대 이분들은 채권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가계자산 보니까 뭐 지난
3분기까지 통계가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47%가 은행 예금입니다. 네. 채권 3%, 주식 22%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은행 예금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우리 평균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주가는 제가 중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유동성에 비해서 지금도 저평가 있어요. 또 오늘 많이 떨어졌죠. 네. 네, 저평가가 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에 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 4월 달에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고 9월, 10월 무렵에 조정이 올 수가 있지만은 뭐 저평가됐으니까 그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잠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2030년 가면 우리 잠재성이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이 낮아지죠. 네.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은행이 채권을 많이 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50대, 60대 이분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만기가 긴 것들. 그래서 3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거든요. 네. 금리가 중기적으로 떨어진다면 만기가 긴 것일수록 채권 가격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20년, 10년짜리 이 국채 좀 많이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만큼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또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그냥 예적금에 넣어놓는 예. 이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꼭 자산 배분을 해야 되죠. 뭐 현금, 예적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국면에서 예적금 47%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물론 젊은 분들이 그렇게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높고요. 젊은 분들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주식을 좀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명목 GDP로 측정해 보니까 지금 적정 코스피가 한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당장 3천 간다는 거 아닙니다. 네.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2,400 뭐 얼마 40까지인가 떨어졌나요? 주가가 저평가 네.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멀리 내려보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 서서히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려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종목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시기마다 다르지만 제가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령별 그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네. 근데 20, 30대 수익률이 제가 분석하는 기간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거든요. 20, 30대가 신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니까 빨리 돈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증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용 장기로 빌려주지 않아요. 네. 그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그 고르는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뭐 반반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 떨어지면은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젊은 분들한테 뭐 강의를 하면서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농담을 좀 했어요. 네.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꾸세요. 그러면 남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조금 멀리 내다보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5종목 이상은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용을 쓰는 순간 더 협소하게 되잖아요. 시각이. 예.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끌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익률을 전체 세대를 놓고 봤을 때 20, 30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산 투자와 신용을 쓰지 않는 거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으로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2020년 그 네. 주가 많이 올 때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제 친구들이 그 자녀들이 주식 투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해 보면은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구원해 주면서 이 재무제표 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
그런데 찾아온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저는 정말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요.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누구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 사람, 유튜브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문, 여러 군데에서도 좋은 글도, 책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시경제에서도 제가 아까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선행지수 하나만 알면요, 자산 매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OECD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는 6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행지수 하나만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그때 안 샀다는 거죠. 아.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어요? 선행지수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9만 원에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5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으면 5만 원대는 못 사더라도 6만 원대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